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건강관리를 잘 못해가지고요. 코로나 걸린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최근에 갑자기 이제까지 증세가 없던 인후통이 와서요. 검출은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목이 잠겨가지고 좀 예수님한테 푸념을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또 촬영한다고 부담되는데 왜 이렇게 소리가 안 나오게 하니까 그랬더니 네가 너무 말이 많다. 말이 너무 빠르다. 그래서 시민님들 앞에서는 좀 말을 적게 하고 좀 조금만 해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우리 윤동원 신부님은 이 연세에 왔는데 왜 같이 로마에 가는 우직한 신부는 안 들어왔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우직한 신부님은 저한테 꼭 말해달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우직한 신부님은 이제 주교님과 함께하는 아일랜드 순례를 갔다 왔고요. 또 윤동원 신부가 목요일 날 비행기로 가는데 우직한 신부는 하루 일찍 서울에 먼저 가게 돼서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못 오게 됐다는 거 꼭 말씀 전해달라고 해서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소공동체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2003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제주교구에서 소공동체를 도입해서 해왔기 때문에 너무나 시민님들 다 잘 알고 계신데요. 지난 사제 수도자 평신도 연수 때 한 45분 남짓 소공동체에 대한 간략한 이제 발표를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주교님께서 이쯤에서 한번 소공동체 전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시민님들한테 안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사무처장 시민님도 또 그런 기회를 또 주셨어요. 그리고 가끔씩 제가 이제 현장에 계신 본당 시민님들 뵈면 선교사목위원회에서 뭐 한다고 막 이렇게 부시럭대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 하는지 잘 모르겠다 우리는. 좀 현장에 있는 주인 신부들하고 좀 소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좀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특별히 제가 오늘하고 내일 우리 교구의 이제 선배 시민님들 또 동기 또 후배 시민님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선교사목위원장이 된 다음에 저 역시도 소공동체를 이제를 해야 되는데 몇 번 연수도 받고 이야기도 듣고 책도 읽었지만 정말 이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선교사목위원장에 이렇게 직책을 맡았는데 근데 2018년도에 맞자마자 그때 이제 강우일 교구장 주교님이 태국에 가서 소공동체에 대한 한 달 교육을 이렇게 받고 와라 그러셔가지고 사실 부담이 됐어요. 혼자 가서 이 한 달 동안 교육을 받는다는 게. 근데 교육을 한 달 동안 받으면서 좀 많은 걸 배웠어요. 그리고 많은 걸 느꼈고 또 한편으로는 적어도 이제 이 책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이 책. 그리고 두껍지도 않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 교구 시민님들과 이 아시아 주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소공동체와 관련된 이 교재만이라도 정확하게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내용을.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번역을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뭔가 추진하려고 이렇게 할 때 이제 코로나를 맞았고 또 어려움이 좀 있었죠. 근데 어쨌든 오늘 하고 내일 저희가 20년 동안 이제 소공동체의 교회를 위해서 모든 시민님들 이렇게 노력해 주셨고 또 전임 선교사목위원장 시부님께서 정말로 많은 교재와 책도 만들어 주셨고 노력을 해 주셨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 시점에서 한번 아시아 주교회 연합회 산하에 아시아 통합 사목국이 있는데 여기에서 소공동체를 담당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소공동체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교구 시민님들하고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우선 이제 소공동체 교회 그러면 어떤 새로운 이제 복음 나누기를 하는 영성 모임이냐, 아니 신신 단체냐라는 말 하는데 이미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나눴었죠. 네, 그렇지 않다는 것. 그리고 어떤 사목적인 대안을 갖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이냐, 소공동체가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것은 소공동체는 교회가 존재하는 새로운 방식. 그래서 바로
교회의 구조 개편, 특히 본당 사목구라는 그 본당 사목구의 구조 개편을 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교회 자체, 특히 가장 그 기본이 되는 본당 사목구라는 그 신자들의 단체를 이렇게 체질을 변화시키는 작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공동체는 말 그대로 어떤 그 사도직 신심 운동이나 아니면 어떤 복음 나누기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신자들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교회가 작은 교회 공동체로, 그러니까 본당이 작은 교회 공동체들의 연합체로 있도록 하는 그러한 구조 개편 운동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국 교회는 형식적으로는 다 소공동체이거든요. 교구가 있고 본당이 있고 본당은 다 구역반으로 이거 왜 이렇게 됐지? 나눠져 있습니다. 네, 지금 구역반이 다 나눠져 있어요. 저기서 뭐가 문제가 생겼는데요. 근데 이제 구역반의 색깔이 다르죠. 그러니까 소공동체는 그대로 구역반 그 모임을 그대로 가져가는데 단지 그 구역반이 존재하는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4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지금의 반은 이제 본당의 사무평의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이렇게 하달받고 실행하고 이제 그런 단계라면 구역이나 반이 작은 교회가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반이 자신들의 반적부를 만들고 각 반마다 선교율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주교구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숫자가 계속 변했겠지만 제가 통계를 냈을 때는 684개의 소공동체로 되어 있는데요. 이 648개의 소공동체가 우리 전체, 우리 관할 그 반 안에 거주 주민이 몇 명인데 우리 신자가 몇 명이고 냉담자가 몇 명이라는 걸 아는 거. 저희가 그 통계를 냈을 때 평균 45가구, 그 다음에 68명 정도가 한 반이었습니다. 한 반에 신자 가구가 한 45가구에 68명 정도 계시더라고요. 전체 평균을 냈을 때. 그러면 사실 그냥 손에 잡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외됨 없이 지금 냉담하는지 어떤지 자녀들이 육지에 가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냥 구역반이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구역반이 자신들의 반적부를 가지고 내년에 누구누구 냉담자 방문을 하고 내년엔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해보자 라고 스스로 모여서 결정할 수 있으면 작은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역반에 예비자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비자가 나타났을 때 본당 교리반에 시간을 못 맞춰서 이렇게 교육을 못 받는 사람들은 구역반에서 맨투맨으로 아니면 2사람이 1사람을 이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그 신자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염려하시는 이제 신민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뭐 신학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이제 신자들이 할 수 없죠. 하지만 교리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느님, 그리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신 성령, 그리고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 사도로부터 이온 교회, 그리고 죄를 씻는 세례, 그 다음에 산이와 죽은 이들의 통공,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 늘 우리가 세례 때 고백하는 거, 그리고 늘 미사 때 고백하는 그 교리를 전하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신자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이제 교회는 바로 교리 중심이 아니라 복음 선포 중심으로 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인간의 세상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다스리는 하느님 나라다. 그리고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은 오직 천주님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유일한 법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 그 안에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복음을 먼저 선포하고 우리가 신경에 나오는 교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신자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교리를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 그 반이나 구역에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작은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까지
그다음에 복음의 가르침을 식별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복음 나누기 7단계가 되는데, 반이나 아니면 구역에서 모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를 나중에는, 하지만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두 번 이렇게 모여서 그 주간의 복음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은 다음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에서 그 복음을 실천해 보는 것. 그게 이제 복음의 가르침을 식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 안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자체적인 선교 계획이나 실행 평가를 할 수 있고, 스스로 예비자를 교육시킬 수 있고, 자기들이 복음의 가르침을 식별해요. 그 다음에 지역의 복음화 활동에 나서는 구역반. 그러면 그것은 단순하게 본당 내 행정조직이 아니라 작은 교회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공동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본당 사목구라는 조직 안에 작은 공동체들이, 신자들이 스스로 복음을 중심으로 누구도 소외됨 없이 다 공동체성 안에서 작은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운동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이 교재에 보면 세 가지 사례가 나와요. 한 가지 사례는 뭐냐면 성당에 누가 모자를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와서 입으세요. 성당에서 모자 쓰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그래요. 내가 이 성당에 온 지 2달이 됐는데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았다. 근데 내가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당신이 처음으로 나에게 말을 걸어줬다. 이런 상황. 누가 성당에 오는지 어떠는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있는 상황. 또 한 가지는 옆에 집 사람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차가 있어요. 신자는. 근데 그 사람이 그래요. 나는 9일 기도에 가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없다. 난 9일 기도를 빠질 수가 없다. 이것이 나의 신앙이다 하고 그 옆에 아픈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성당에 9일 기도 하러 가는 사례를 이렇게 나누거든요. 말하자면 신앙과 그 신앙이 말하는 삶이 분리된 신앙.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지역에 사는 어떤 그 가사 도우미가 굉장히 가난과 피곤함에 지쳐서 일하다가 사망했어요. 그리고 그게 지역 작은 신문에 났어요. 이 한 본당의 관할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날 주일 미사에 오는 많은 주님과 함께하는 신자들이 그 사람이 그렇게 어렵게 죽어간 것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사람은 신자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건 때문에 성당에 나오지 못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교회의 어떤 그런 모습을 뒤돌아보게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드는 교회를 만들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말하자면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교회, 그리고 소명받은 지역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시간이 걸려요. 우선 인식의 패러다임이 필요해요. 신자들이 이제 신자들이 정말로 잘 안 움직여요. 뭔가를 이렇게 스스로 해보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반의 어떤 복음화를 위해서 뭐 노력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해본 적이 별로 없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보편사제직 그리고 직무사제직의 역할과 보편사제직의 역할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구성원의 새로운 역할이 있어요. 자꾸 이제 뭐 소공동체 그러면은 많은 신자들이 사제가 갖고 있는 입법권이나 행정권이나 사법권을 자기들도 갖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직무사제직은 입법권과 행정권과 사법권을 가져요. 그것은 신자들의 몫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사제들과 함께 기도하고 사제직, 미사에서 그 다음에 우리와 똑같이 그들도 성경을 공부하고 복음 말씀, 교리를 세상에 나가서 전하고 예언직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는 왕직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천명이고 또 그렇게 하라는 의무이고 그것은 신자들이 갖고 있는 권리입니다. 그 신자들이 갖고 있는 보편사제직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공동체 교회라는 것은 단순하게 뭐 복음 나누기를 뭐 한 달에 몇 번, 한 달에 한 번 그게 아니라 구역반이 본당 내의 작은 행정 조직으로서의 반이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그 지역을 복음화하고 선교 계획을 세우고 예비자를 모아서 입교시키고 가르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작은 교회의 공동체로 성장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공동체의 기원과 역사는 이제 이 책을 보면 신적 기원은 예수님과 12사도라고 해요.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들과 있었지만 결국 12사도와 가까이 하면서 관계성, 깊은 관계성 안에 있었다는 것이고 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성경과 전례를 각 나라 말로 하고 성경이 번역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1973년도에 그리고 그러자 이미 세계주교대의원에서 1974년에 이 소공동체의 교회에 대해서 다뤘어요. 보편교회 시노드에서요. 그리고 그러자 북아메리카에도 이제 소개가 되고 유럽은 2013년에 독일에 소개가 됩니다.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필리핀에서 바로 시작되었고요. 아시아 주교회 5차 총회 1990년에 아시아 교회의 사목적 대안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서 1993년 아시아 주교회 평신도 사무국 산하 아시아 통합 사목국이 설립됩니다. 거기서 이 아시아 전체하고 이런 책도 만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서울대교구에서 1992년에 도입하고 또 한국천주교 주교회 소공동체 수위원회를 2001년에 설립합니다. 그리고 제주교구에서는 2002년에 교구장님께서 소공동체의 교회로의 전환을 천명하셨고 2003년서부터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이 소공동체의 교회로의 전환은 어떤 한 개인의 신부님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의 그냥 사목적인 대안이나 아이디어가 아니라 2차 바티칸 공의회와 함께 시작됐고 전 세계적인 사목적 대안으로 연구되고 이제 실천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특별히 그 복음의 기쁨을 보면은 그 복음의 기쁨에서 우리 교회의 쇄신을 위해서 다루는 장이 있는데 특별히 28항과 29항은 본당 사목구의 쇄신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이 28, 29 다음에는 개별교회가 나오고 교구죠. 그 다음에 이제 보편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바로 복음의 기쁨이라는 이 이제 교종님의 회칙에서 본당 사목구가 어때야 되는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당 사목구는 시대에 뒤떨어진 조직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유연하기 때문에 사목자와 공동체의 개방성과 선교적 창의력에 따른 매우 다양한 형태를 지닐 수 있습니다. 모든 활동을 통하여 본당 사목구는 그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본당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복음의 선포자가 되도록 격려하고 교육합니다. 그리고 본당 사목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동체들의 공동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공동체가 아니라 공동체들의 공동체이고 길을 가다가 목마른 이들이 물을 마시러 오는 지성소이며 지속적인 선교 활동의 중심지어야 됩니다. 혹시 글이 안 보이시면 이제 나눠주신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당 사목구의 개편과 쇄신에 대한 호소가 아직 충분한 열매를 맺지 못하였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본당 사목구는 사람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 살아있는 친교와 참여의 장소가 되고 온전히 선교를 지향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송해요. 잘못 눌렀습니다. 바로 이제 29항에서는요. 다른 교회 기관들과 이렇게 표현한 기초공동체와 소공동체들. 사실 이제 처음에 시작이 기초공동체고 소공동체거든요. 그리고 여러 운동들과 단체들. 기초공동체와 소공동체들은 여러 운동들과 단체들하고는 좀 구별돼요. 그리고 모든 영역과 분야를 복음화하고자 성령께서 불러일으키신 교회의 풍요이다. 이들은 자주 교회의 쇄신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복음화의 열정과 세상과 대화하는 역량을 키워줍니다. 이들은 지역의 본당 사목구라는 풍요로운 실제와 말하자면 공동체들의 공동체로서 본당 사목구라는 풍요로운 실제와 계속 접촉하면서 개별교회의 전반적인 사목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말하자면 그냥 수동적으로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본당과 접촉하면서 자발적으로 그들이 선교적이 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이러한 통합은 그들이 복음과 교회의 일부에만 집중하거나 뿌리 없는 유랑민이 되는 것을 막아줄 것입니다. 그냥 뿌리 없이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관계성에서 벗어나 있는 그냥 소외된 사람들이 아니라 소외된 단체들이 아니라 정확하게 본당과 밀착돼서 하지만 그 전반적인 그 개별 교회와 본당의 사목 활동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더욱 선교적이 되는 그런 본당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전에 한번 나눴던 그림이죠. 직무사제직 중심의 교회, 기둥이 하나이고 몇 가지의 가지들이 몇몇 사람들이 있고 여기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한 사람이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어서 그 한 사람, 우리 본당 신부님들도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데 서로 힘든 거예요. 이게 신자들도 그렇고 우리 신부님들께서도요. 그리고 아무런 책임과 역량을 맡지 않고 그냥 성당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그런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성장과 확장이 사실상 어렵기도 합니다. 근데 보편 사제직이 활성화된 교회는 각 반과 구역이 자리를 잡고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어떻게 보면 신부님은 요 대들보 역할을 하시겠죠. 네. 그런 교회, 공동체들의 유기적 관계, 각자 공동체가 자신들이 능동성과 자발성 안에 성립되고 모든 이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자기들 반야 안에서 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성장과 확장이 가능한 교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제7과에 소공동체와 신신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저도 여기 보면서 좀 놀랬거든요. 이 소공동체와 신신단체에 대한 아시아 주교의 그 내용을 보고 좀 놀랐었는데요. 우선 비교 연구를 한 게 나옵니다. 뭐 안드레아 성당과 요셉 성당인가를 비교하거든요. 근데 한 성당은 신신단체만 있어요. 말하자면 학교로 말하면 600명이 있는 학교인데 반이 하나예요. 600명이 하나고 거기에 담임과 부담임이 있어요. 그리고 그 600명의 학생들이 소외되고 뭐가 없으니까 축구부도 만들고 배구부도 만들고 음악부도 만들었어요. 그렇게 부서를 만들어줘야 이제 관계성이 형성되니까 그게 말하자면 신신단체만 있는 학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소공동체만 있어요. 축구부나 배구부나 농구부, 음악부 없이 600명 너무 많으니까 50명씩 말하자면 12개 반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과 부담임 선생님이 있지만 각 반이 반장들을 세우고 반들이 학생들이 나오는지 뭐 하는지 공부하는지를 이렇게 서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를 나눴어요. 왜냐하면 600명이 학생인데 담임과 부담임은 학생들이 오늘 왔는지 아니면 안 왔는지 또 뭐가 힘든지 어떤지 모르니까요.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는 이거는 이제 소공동체만 있는 거예요. 두 개를 비교한 다음에 가장 좋은 형태는 소공동체와 신신단체가 함께 있는 형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학교가 반으로도 나눠져서 반활동도 하지만 특별활동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공동체를 하기 위해서 신신단체를 없앤다거나 아니면 신신단체를 하기 위해서 소공동체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반은 반대로 활성화시키고 단체는 단체의 특성에 맞게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비교를 하면서 그러면서 요걸 박수 쳐줘요. 그리고 신신단체만 있는 본당은 한 본당의 핵심 역할을 맡은 5%의 신자들만 중요 역할을 맡게 되지만 소공동체와 신신단체가 함께 있는 본당은 다양한 역할을 70% 신자들이 다양한 역할들을 맡으면서 분담하게 된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소공동체와 관련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고 이제 사실 빈첸시오 회라든가 레지오에서 활동을 하거나 방문을 할 때도 방문자나 활동을 찾을 때 사실 반장님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반장님과 반원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 냉담자들을 잘 알고 있을 때 레지오 단원이나 빈첸시오에 연락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 또 반장님들이 그 반에 속한 사람들과 이웃이 돼서 살고 있을 때 필요한 그 사회복지 분과에 필요한 도움도 청할 수 있어요. 1년 가도 그런 이제 보고가 빈첸시오나 레지오에 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자선기금은 거의 쓰지 않고 있다가 연말에 쓰게 되는데 만약에 반과 이 단체들이 잘 활성되어 있다면 아마 모자라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들을 잘 파악하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은 교회가 성숙해가는 단계를
5단계로 나옵니다. 먼저 다 열어보면 1단계 본당은 본당 신부님, 성직자가 모든 것을 하는 교회. 그래서 심지어 반장이나 반원도 신부님이 뭐라고 지시를 내리기 전까지는 스스로 뭔가를 결정해서 하지 못해요. 단체를 조직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신부님한테 건의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어떤 그 반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교구 지침이 뭡니까? 이렇게. 그 반의 상황을 교구가 몰라요. 그 반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 반에 맞게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은 그 반원들이 머리를 맞대야 되거든요. 근데 교구 지침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교구 지침이 우리랑 안 맞으면 그건 우리랑 안 맞습니다. 근데 684개 반 상황이 다 다른데 어떻게 본당 신부님이 아니면 교구가 거기에 맞는 지침을 내릴 수 있고 지침이 오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는 바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하는 교회, 2단계는 사무평의회 중심 본당. 그래서 적어도 제 분과의 사람들, 그 다음에 각 단체 협의회의 대표들, 그 다음에 각 소공동체 협의회, 각 구역장 반장들이 모여서 협의해가지고 이제 본당이 신호드 정신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가 2단계입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사무평의회가 잘 갖춰져 있고 제주교구는 소공동체 구역반 뭐까지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잘 갖춰져 있죠. 근데 이런 표현을 해요. 사무평의회는 갖춰져 있지만 사무평의회에 와 있는 사람들이 본당 주임 신부님의 늘어난 손과 발과 같다라고 하면은 형식은 2단계지만 실제는 1단계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본당 신부님의 말과 뜻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지 협의체를 이루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3단계는 깨어나는 본당이에요. 교회란 어떤 걸까? 교회의 소명은 무엇일까? 서로 막 고민하면서 우리가 교회는 이래야 되지 저래야 되지 하면서 평신도들의 보편사직이 깨어나는 단계라고 하고 이 책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3단계 본당에서 주인 신부님은 상당히 피곤하다. 이렇게. 왜냐하면 신자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니까요. 그리고 그런 신자들의 의견이 바로 4단계. 단체가 활성화되는 교회 안에서의 소명에 따라서 아니면 교회 밖에 어떤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단체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도 많은 단체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상 바오로에서 저한테 요청이 왔어요. 우리가 하상 바오로인데 하상 바오로의 영성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하상 바오로에는 정하상 바오로의 영성과 좀 관련이 좀 없거든요. 그냥 그 나이나 그 연배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에 따라서 조직된 단체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무슨 하상 바오로의 영성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하상 바오로의 영성을 살아간다 이런 말을 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다 사실은 어떤 경우에 신부님들이 조정을 합니다. 근데 요즘 점점 갈수록 연령별, 성별로 구성된 단체에 아마 신자들이 가입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단체를 이런 단체를 만든다고 하면 어떨까요? 중2 자식들 때문에 개고생하는 부모들의 모임, 이렇게. 그러니까 중2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춘기 자녀를 둔 교회 안의 아이들의 모임. 또 아니면 남편이 퇴직한 다음에 집에서 힘들어하는 여인들의 모임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거 있죠. 이게 영상이 촬영되고 있어서 참 애매한데 결혼할 시기를 놓쳐서 결혼하지도 못하고 가정도 꾸리지 못하고 교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 만약에 그런 것을 신자들이 만든다면 신부님들이 와라 하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막 모이고 피정도 하고 막 하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 그리고 5단계가 바로 소공동체들의 연합인 본당. 그래서 각 지역 공동체들이 각 지역 공동체마다 막 선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소공동체의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역반 미사가 있거든요. 소공동체 미사. 근데 소공동체 미사는 그냥 단순히 가정축복 미사가 아니라 그 소공동체 우리 교구장 주교님이 각 본당을 방문하듯 소공동체를 방문해서 이 몇 반은 선교일이 어떻게 되냐
올해 몇 명 이 교회에서 몇 명 예비자 교회 시켰냐, 그다음에 사회봉사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냐, 내년도 계획은 뭐냐, 이런 얘기도 듣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자리입니다. 말하자면 각 구역이나 반 공동체에 사목 방문을 하는 그런 것을 구역반 미사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냥 가서 가정축복 미사라는 개념이 아니라 공동체들의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는 다니면서 이제 사목 방문 준비를 하면서 그 송주회 협회장이나 구역반장님들한테 이 본당은 몇 단계 정도 됩니까? 물어보면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단계에 대한 개념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 설명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단계를 봤을 때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형식적으로 5단계입니다. 사무평에 잘 돼 있고요. 단체들 굉장히 잘 조직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역반이 다 잘 나눠져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1단계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좀 반성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제주교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신자들한테 물어보면 시민진들께서 많이 사무평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그리고 대부분 사무평의 의견을 따라 주신다. 그리고 협의체로 결정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평가할 때 신자들이 본당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5단계나 2.5단계로 가고 있다라는 평가들을 해주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주교구는 그래서 신문지들 네. 질문이요? 죄송하지만 다 끝난 다음에 지금요?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교구 같은 경우에는 가정미사를 성탄 때 해오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강의하시는 내용을 보면 사목 방문, 감별 찾아가가지고 미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어떤 현상도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가정사목위원회에서 하는 가정축복 미사는 특별히 성가정 대축일을 맞아서 이제 새로 태어난 아이들을 축복하는 의미에서 하는 그런 교구 행사이고요. 각 본당에서 구역반 가정미사, 방문미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질문, 아주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말하는 그 성공동체의 4가지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속지성이에요. 말하자면, 내가 속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룬다는 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약간 여기 표현을 보면 뭐냐면, 그러니까 소명의 땅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단순한 그냥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살게 된 것은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라는 주님의 미션이다.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삼도동에 살면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를 복음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삼도동에 살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는 삼도동 지역을 복음화시키려는 미션을 받은 거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요 지역 내 속인적 복수 또 속지적 단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여기 나오네요. 근데 말하자면 가정교회 그리고 지역에 사는 이웃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라는 개념이죠. 그리고 복음 나누기 중심. 그 공동체가 그냥 모인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내일 이제 저희가 안내자 리더십을 배우고 복음 나누기를 배우게 되면 알게 되는데 복음 나누기는 단순하게 복음 나누기 형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 나누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작은 양 무리의 목자가 되고 이 무리가 양들이 주님의 목소리를 식별해서 실천해 나가게끔 더군다나 그것은 본당의 전례 준연에 따른 본당의 성체성사와 본당의 말씀의 전례에 맞춰서 가게끔 하기 위해서 매 주간에 그날의 그 주간의 복음을 가지고 본당의 성체성사와 맞춰서 걸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복음 나누기 중심으로. 그래서 각 지역이 말하자면 길을 가면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뜨거워졌다면 바로 본당이 바로 성체성사를 보면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자리가 되는 그래서 복음 나누기 중심성이라는 게 또 성공동체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동행하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교회라는 것이 그거거든요. 주님을 목자로 복음을 살아가는 주님과 한 몸이 된 공동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본당 공동체와 연결된 공동체, 성체 성사, 복음 나누기가 그 주간에 계속 이루어지는 말씀의 전례를 지향하는 것은 곧 이 사람들이 성체 성사에 가서 예수님의 그 말씀과 묵상 안에서 만났던 예수님이 성사적으로 현존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모셔야 되거든요. 아주 뜨겁게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체 성사와 본당으로 연결된, 그리고 본당을 통해서 보편교회와 교회와 연결된 공동체가 돼야 돼요. 본당에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 반은 따로 하겠습니다. 우리 반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안 돼요. 본당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역사회의 연대성, 사도로부터 말하자면 우리 반에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일이다. 우리 교회의 일이 아니다. 라고 담을 쌓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 바로 그것을 사건을 성경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보고 재해석하면서 그것을 복음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소공동체는. 그래서 이 네 가지 속지성, 복음 나누기 중심, 본당 공동체와 연결된 공동체, 지역사회 연대성 이 네 가지를 소공동체의 본성으로 봅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소공동체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제 이 소공동체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신자들의 인식 전환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기복신앙적인 게 있어요. 하느님은 아주 멀리 계신 분이고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서 우리는 하느님께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느님은 멀리 계시고 두려운 분이에요. 그리고 내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 뜻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느님은. 그리고 청이 실현되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하느님이 없다고 느낍니다. 기복신앙은. 그리고 개인신앙, 내적인 평화, 현세와 내세의 복을 추구하는 신앙. 만약에 어떤 신자가 이런 기복적인 신앙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민간신앙이라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이런 단계들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말씀을 중심으로 모여서 말씀의 뜻을 찾아서 내 뜻을 하느님이 실현시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노력을 하지 않게 돼요. 그걸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 내가? 내가 열심히 빌어서 복을 받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멀리 있어야 되고, 되도록이면 용돈만 송금해주면 되는 분. 약간 이런 개념이 될 수도 있어요. 하느님과 우리가 맺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하느님을 뵌 분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없대요. 그리고 신자분들이 많이 하느님 체험을 못해요. 그래서 내일 저희가 이제 그 복음 나누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성체 성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데 계속 신부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들고 종도 치고 향도 피고 또 신자들이 왔을 때 앞에 그리스도의 몸 그럼 아멘하고 성체를 내 안에 받아 모시면서도 하느님을 만나거나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때 개신교 신자들은 많은 경우 그 워십 있잖아요. 예배의 하느님 체험을 그리워했다고 해요. 이게 이때 여기 같은 찌릿하면 하느님 체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 신자들이야말로 미사에 대해서 그렇게 갈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사적으로 예수님을 현존시키는 사제가 선포하고 또 그분을 뵙고 그분을 모셨잖아요. 그분과 일치를 이루었는데도 그 순간을 그렇게 애타게 간절히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래서 우리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우리 뜻을 이뤄달라고 청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식별해서 실천하려고 하는 그리고 하느님을 더 이상 시험하지 않죠.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니까 그래서 제자가 되는 신앙 복음의 선포와 실천을 하는 신앙 그리고 참된 행복 조마조마한 행복이 아니라 참된 행복 그리고 충만하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으로 전환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자선하는 교회에서 가난한 이와 이웃이 되는 교회. 자선하는 교회는 뭐냐면 이렇게 6사람이 기뻐요. 성경 말씀을 읽고 기뻐요. 근데 저 2사람은 멀리서 슬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줍니다. 자선을 합니다. 하지만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 저 2사람은 우리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없어요. 정기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방문해서 정한 도움을 주고 가난한 이들을 우리의 모임에 초대해서 함께 하지만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도와서 복받을 것에 기뻐하면서 보고합니다. 근데 이웃으로 살아가는 교회는 뭐냐면 바로 이 우리 안에 이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들도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공동체에 초대하고 함께 하는 것, 그리고 함께 사랑을 주고받으며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우직한 신부님 허락을 받고 우직한 신부님 폴란드에 갔을 때 세계 청년대회에 참석한 우리 제주교구 청년들이 패스트푸드의 그걸 먹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걸 주문했어요. 그래서 먹으려고 하는데 양 노숙자 같은 분이 지나가면서 나도 그것을 먹어볼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대요. 그랬을 때 우직한 신부님이 좋습니다. 그래서 뜯지 않은 거 새 거를 주라고 했대요. 새 거를 저분한테 드려라. 먹던 거 말고. 그랬는데 옆에 꽃동네 수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왜요? 당신도 여기 와서 우리랑 같이 먹읍시다. 이렇게요. 이게 굉장한 차이입니다. 우리는 우리끼리이지만 저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과 그 사람도 우리 안에 함께 하는 것. 근데 사실 지금 우리 중앙성당 근처에도 노숙자 비슷하게 박스 나르고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주교님과 또 우리 교구청 꾸리아 신부님들도 많이 논의를 했는데 저분들은 선교할 수 없어요. 저분들이 중앙성당에 올 수 없어요. 주일 미사에 올 옷도 없고 교무금도 없고 봉헌도 없잖아요. 그분들은 우리 중앙성당에 와서 앉아서 미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은 교회 공동체에서는 적어도 가정에 초대하진 않아도 길 가면서 저분이 어디 살고 또 무엇이 필요한지 필요한 것들을 주면서 말을 섞으면서 관계를 맺을 수 있지는 않을까?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기가 되면 밤모임에 초대해서 함께 앉아서 복음 나누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러다 보면 그분이 중앙성당에 앉아서 비록 교무금도 못 내고 헌금도 못 내지만 주일미사를 하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성체를 모시고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실은 성찬의 전례로 나아올 수도 있다. 그래서 교종님이 늘 말하는 거죠.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가난한 이들의 교회로 가자. 그래서 예전에는 교종님이 교도소를 방문한다거나 어려운 곳을 방문했다면 지금의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가장 가난한 사람을 교황국으로 초대해서 앉혀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바로 이 집이 여러분의 곳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도 성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노드의 교회, 이제 요 바로 밑에서 이렇게 점점 일어나는 바로 신자들의 하느님 백성 전체 신앙의 감각이죠. 성령의 이끄심이에요. 이게 각 본당의 본당 사무평회를 통해서 수령됩니다. 그러면 이제 타교포 이런 것도 들어가겠지만, 그리고 이제 본당 사목교회에서 나오고 거기에 이제 그 수렴한 신부님들이 개인이 아니라 대표성을 지니고 윗단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개별 교구 사제평회, 사무평회를 통해서 교구장 주교에게 올라가고 교구장 문원, 사무교소 같은 게 나오죠. 그리고 교구장 주교님들은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아래서부터 올라온 것의 수렴을 통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교에 올라가게 되고요. 주교의 문원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주교님들은 아시아 주교회에 참석해서 모아지고 그분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세계 주교 대의원회의에 올라가서 그 내용이 교종님께 전달된다면, 대표성들이 모여서 이것들이 수렴돼서 위로 올라간다면 바로 이것은 보편 신앙 감각이 수렴된, 그리고 성령의 뜻을 식별해서 주님이 다스리는, 바로 여기에 교종의 무료성이 나옵니다. 교종의 무료성은 개인의 인격이나 지식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바로 교회의 시노드 체계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으키는 바로 이 신앙의 감각이 정확하게 수렴돼서 교종님께로 수렴됐을 때 이것을 교종님께서 모든 백성들이 오랫동안 계속 갖고 있는 것은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장엄하게 선포하는 경우에 교종의 무료성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게 여기로 올라가야
무료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교회가 됩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지역교회 문제, 교구장 주교님이 계시죠? 교구 사제평의회가 있어요. 사제평의회는 사제단 사제들의 대표되도록 정관으로 규정되어야 되도록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목평의회가 있어요. 사목평의회는 그 교구를 구성하고 있는 하느님 백성 부분 전체가 대표되도록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제주교구 이제 사목평의회는 어떤 단체의 대표성을 지닌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사제회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지구사제회의 대표들이 교구사제평회에 오게 됩니다. 근데 지구사제회는 그냥 개인 자격으로 오는 게 아니라 본당 사목평의회에서 모아진 의견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근데 재분과위원회의 생각들, 그 다음에 단체협의회의 생각들, 소공동체협의회의 생각들이 모아져서 와야 되는데, 단체협의회는 각 단체의 회의에서, 그 다음에 소공동체는 각 구역반에, 그 구역반에서의 생각들이 모여져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바로 이 부분이 신앙의 감각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근데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그 우회가 밑바닥에서 단절되는 거예요. 그냥 개인 의견들만 계속 얘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계 제도 신호대들의 기초이고요, 여기가. 작은 교회 공동체들의 모임, 공동체 식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편사제직 활성화의 중요성, 또래사목. 왜냐하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뭔가 열심히 계획하고 실행해보고 모여서 복음의 뜻을 식별하고 한다면 많은 의견들이 올라갈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그냥 개인 신앙을 계속 하고 있고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만 받고 있는 그런 모임이라면 여기서 의견을 내라고 해도 낼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삶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한국천주교회의 아시아주교연합회, 그 다음에 세계주교대의원회를 통해서 신호드의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공동체의 도전은 마치 소공동체가 특정 사목자의 사목적인 프로그램인 것처럼 되는 경향이 있고요. 단기간의 성과주의들이 있고 성직자들이 너무 성급하고 결과를 빨리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고 신신단체와의 갈등이 있고 복음 나누기의 핵심이 아니라 그 형식에 매달리는 부분이 있고 이미 실패했다는 패배주의들이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희망은 이 소공동체는 특정 사목자의 사목적 프로그램이 아니라 본당 사목부의 구조를 개편하고자 하는 교회 쇄신이고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복음화의 여정이고 보편사제직에 의한 이에서 시작되고 성장하고 유지돼야 되고 소공동체와 신신단체의 공정과 상호 노력이 필요하고 복음 나누기의 근본 목적 유지와 형식의 다양성이 필요하고 도전들을 넘어서는 새롭고 지속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한 10분만 더 해도 될까요? 네, 제가 10분만 더 해도 55분이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우선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5가에 소공동체를 시작하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근데 본당 신부님이 결정해서 시작하는 방법의 장점과 단점이 나오고 지원자가 시작하는 방식의 장점과 단점이 나온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공동체가 시작하는 방식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공동체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우선 소공동체를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상위단체, 그러니까 주교회라던가 아니면 교구의 촉진팀이 와서 본당의 소공동체를 소개합니다. 1차적으로. 그러면 그것에 듣고 우리 본당의 소공동체 촉진팀이 되기 위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양성합니다. 그래서 소공동체 소개하고 소공동체 비전을 공유합니다. 그러면 첫 모임 시작과 소공동체가 형성되고 촉진팀에 의한 자발적인 봉사자가 양성되면서 소공동체와 동반하여 소공동체를 성장시키는 그런 단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공동체는 어느 날 갑자기 주임 신부님 앞부터 우리 본당 소공동체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게 여기 5가에 나옵니다. 근데 그때 VJ 신부님하고 태국에 있는 한 4개 본당을 방문했는데 거의 다 태국에 있는 4개 본당도 소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VJ 신부님이 여기에 이 촉진팀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느 본당에도 소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평신도들로 이루어진 팀이 없었어요. 그냥 예전에 관심 있던 신부님이 하다가 가면 사라지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신부님이 계속 저희한테 얘기했던 게 제발 가면 개인으로 하지 말고 촉진팀을 만들어서 그 팀으로 해라. 그 말씀을 아주 여러 번 하셨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그 얘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래서 어느 세월에 그걸 할래? 그리고 어떻게 양성할래?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어쨌든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제 방울주교님께도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알고 있었고, 또 서울에서 본당이 그렇게 복음화 팀이라는 뭐 촉진팀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복음화 팀 촉진팀마저도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사라졌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 처음에 시작하기는 너무 먼 걸음이었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소공동체 촉진팀이라는 건 뭐냐면 조직과 자원을 가지고 소공동체의 교회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비전을 공유하며 소명의식을 지니고 소공동체를 건설하는 공동체입니다. 소공동체를 소개하고 시작하고 성장시키고 유지하는 공동체죠. 그래서 주교회 소공동체 소위원회가 국가 팩실리테이팅, 말하자면 국가 단위 촉진팀이고 거기에 이제 교구 소공동체 촉진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교구는 지금 현재 교구 소공동체 촉진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구 소공동체 촉진팀이 본당 소공동체 촉진팀을 양성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주교구는 서부지구 몇 개 본당, 그 다음 몇 개 본당, 그리고 지금 30개 본당 중에 19개 본당에는 촉진팀이 생겼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본당 촉진팀 양성 중입니다. 그래서 소공동체를 소개하고 성장 유지하고 본당 봉사자, 구역반장 교육을 교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본당 소공동체 촉진팀이 교구에 와서 교육을 받은 다음에 본당에서 실행합니다. 그리고 본당 연수 대회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소공동체를 각 방문하면서 복음당의 7단계나 구역반장을 세우는 법들을 안내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겁니다. 팀만 있으면 안 되고 이 팀이 가지고 활동할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냥 단독인 팀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양성하고 지원하는 리소싱 해주고 서비싱, 말은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공동체라는 이 건설 684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모슬포 본당 출신들은 이제 계속 성당을 짓는다. 우리 위대하신 우리 이찬홍 신부님은 벌써 여러 개 성당을 짓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도 모슬포 성당의 이찬홍 신부님의 뒤를 잇는 후배로서 684개의 작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있는 돌들로 이루어진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공동체를 짓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지금 갑자기 성범 신부님이 제 눈앞에 들어오는데 신부님께서 동가성당을 지으신 다음에 저랑 같이 이야기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우리 성전은 다 지어졌지만 아직 사람들로 이루어진 성전은 다 지어진 것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임 신부님 여기 계셨을 때 저한테 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돌들이 모두가 소외된 돌, 떨어져 나간 돌 없이 너무나 힘든 압력이나 아니면 압력에서 벗어나서 그냥 흩어지는 돌이 아니라 각자 가장 자기에게 적합한 위치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관계 맺고 그 사람들로 이루어지면서 성장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소공동체 촉진팀 양성 매뉴얼이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5가지, 아니 3가지, 세부적으로 나누면 5가지인데요. 기본교육 5가지, 영성교육 3가지. 이것도 이제 3번에서 보면 이게 2개로 나누어서 5가지로 볼 수 있고요. 리더십 교육이 이제 5가지. 그 다음에 인식전환 교육이 이렇게 7가지. 이렇게 촉진팀 교육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육을 이렇게 진행하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 제주교구에 소공동체 촉진팀이 이렇게 양성되고 있지만 아직 단계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또 아직 굉장히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고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많이 도와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계속 양성을 시키면서 전문가가 돼야 돼요. 집 짓는 방법이나 소공동체를 하는 방법을 한번 배웠다고 해서 바로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가서 해보고 실패하고 하면서 노하우가 쌓이면서 이제 성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좀 시간이 필요한 여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제 소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나눠드렸고요. 내일 아침에는 복음 나누기 7단계 핵심에 대해서, 그래서 그 핵심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런 소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소리도 안 좋고 또
부족하고 사실 제가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을 텐데요. 이렇게 들어주셔서 이렇게 감사하고 내일은 좀 더 나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금 질문하시면 어떨까요? 네, 그러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